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요.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책이에요. 자, 한 권으로 끝내는 토지 투자 성공 공식입니다. 저자가 고경민 씨가 되고요. 자, 이 책은 토지 투자의 알파에서 그 오메가까지 전반적인 모든 흐름을 잡아주는 아주 실전용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재밌는 전설적인 땅 투자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분은요, 법무사예요, 법무사. 자, 대구에 계시는 분이고요.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 성은 최 씨인데요. 이 최 법무사가 아버지가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상속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1억 갖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대구 시내에서는 한 200평 정도밖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아주 싼 땅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이제 찾고 찾은 끝에, 자, 대구 지역이 있으면 대구 지역에서 이 남쪽 외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화원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화원 같으면 아주 유명한 곳이 뭐냐? 화원교도소, 속칭 대구교도소거든요. 교도소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원 주변 임야가 땅값이 쌉니다. 평당 얼마요? 1,000원. 1,000원입니다. 그래서, 자, 10만 평을 매입합니다. 단가가 얼마? 1,000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1억입니다. 이렇게 땅을, 자, 모두 산 다음에 잊어버려요. 모두 잊고 이 법무사 일에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훌쩍 지났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땅을 잊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건설회사에서요. 시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땅 좀 팔 수가 없느냐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땅 얼마에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숨이 헉 막힙니다. 얼마에 사겠나? 1,000원에 샀는데요. 매입 가격은요, 평당 100만 원이요. 100만 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0만 평 곱하기 1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 1,000억이다, 1,000억. 땅값이 무려 1,000배. 1,000배 올랐습니다. 단 한 번 투자로 1억 갖고요, 1,000억을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요, 땅을 전부 다 안 팔았습니다. 일부만 팔고, 일부만. 예. 그리고 나머지는요,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땅은요, 이 땅값이 계속 500, 600만 원 되겠지. 엄청나잖아요. 이것이 땅 투자의 매력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재테크는요, 땅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아무리 봐도 좋은 말입니다. 예. 멋진 말이잖아요. 누가 한 말일까요?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자, 이 좋은 말을 보면서, 자, 가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바로 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소위 재테크죠. 돈 공부, 재테크는요,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절대 돈 공부 안 가르쳐 줍니다. 진작 이걸 배웠더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 공부는 언제부터 필요하다? 대학교 나오고 직장 다니면서 성인이 되면서부터 부자가 되려면요, 정말 돈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동산 일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경매 투자, 경매. 그리고 땅 투자요.
땅 투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요, 이 땅 투자에 대한 이 책은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아니, 합격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읽어도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책에는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포 공부하시죠. 용도적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하고요, 또 건축법, 도로 등에 대해서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여러분들의 2차 공부도 실무하고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꼭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참고로 제 카페에는 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해서요, 독서 정리를 총 분량이 몇 페이지, A4 용지로 꼭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를 정리했더니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서 바로 북치는 소년 코너죠.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보고 싶다면 메일만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메일로 독서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벌써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볼까요? 오늘. 자, 오늘 교재는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네모 3번이 있죠. 대출금의 상환. 자, 괄호 1번 고정금리, 괄호 2번 변동금리. 요것만 지난주에 살짝 빠뜨렸거든요. 요거 설명한 다음에 저당 유동화 제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인데요.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금리는 대출 처음부터 만기 때까지 금리가 고정적이죠. 똑같은 금리가 되고요. 변동금리는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양자의 차이점은요, 대출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조금 높아요. 높다. 그래서 높을 꽃자 떠올리시면 되고요. 다음에 변동금리는 얘보다 조금 낮다. 자,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문이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정금리에 포인트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장이자와 저당이자를 비교합니다. 자, 시장이자와 저당이자는 지난주에도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설명도 들었고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자, 시장이자가 낮을 때는 항상 우리 시험은요, 누구를 묻더라? 차입자. 시장이자가 높을 때는 항상 누구를 묻더라? 대출자를 묻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아요. 언제? 5년 전에. 그래서 5년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저당이자, 대출이자가 10%더라. 이자가 아주 높아요.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5년 지나서 현재 시중금리가 겨우 5%밖에 안 해요. 그러면 대출이자가 너무 높잖아요. 대출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때는 어떡합니까? 차입자는 빨리 갚자. 즉 중도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시장이자가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 산 쪽으로, 자, 이자가 산 쪽으로 은행 갈아타죠. 그래서 바로 조기 상환입니다. 아주 잘 나가요. 따라서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조건하게 되면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이렇게 못 박아버리시면 돼요.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꾸로 시장 이자가 높아요. 예컨대 5년 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자, 대출 이자가 얼마? 5% 잡을게요. 5%인데 5년 지나서 현재 시중금리가 무려 10% 하더라. 금리가 쑥쑥 올라갑니다. 이러면 자, 은행은 손해가 많잖아요. 차입자는 아주 좋겠네. 이자가 싸니까.
이때 은행은 손해가 크죠. 손해가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대출자는 수익성이 악화된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떠올려주시고요. 다음에 변동금리, 다음에 고정금리를 보았으니까 간단히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133페이지요. 자, 1번 고정금리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1번 보시면 1번은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보세요. 자, 그리고 밑줄입니다. 시장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높을 경우에는 은행은 손해보죠. 대출자는 불리하다. 즉 수익성이 악화된대요. 자, 2번도요. 첫 줄만 밑줄 하세요. 시장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입자가 불리하죠. 그러니까 한 줄 내려가서 차입자는 조기상환 밑줄.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조기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요. 대출 기간은 밑줄입니다. 고정금리로 대출할 때 변동금리보다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2번 내려가죠.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는 맨 밑에 보시면 17네모. 자, 변동금리 이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다. 요거 다 아시는 거죠.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예요. 자, 하나씩 본다면요. 먼저 기준금리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인플레가 반영이 돼요. 첫 번째,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가 반영이 되고요. 반면에 가상금리는 바로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따라서 차입자의 신용을 말해요. 다음에 기준금리 하게 되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CD 금리가 나오고 또 코픽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정서 금리를 말하고요.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가리킵니다. 자, 해서 CD나 코픽스가 나왔다면 절대 이것은 고정금리다 연결하면 틀린 말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의미합니다.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가리킨다. 해서 고정 속지 마세요. 변동금리가 됩니다. 세 번째. 자, 조정 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컨대 물가가 올라가면 요것만큼 금리를 올리잖아요. 올릴 때 은행은요, 어떻게 올리느냐. 자, 1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이게 이제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은행 입장은요, 인플레만큼 빨리 올리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짧을수록 은행은 유리하죠. 그래서 대출자는 유리하다. 반면에 이자가 빨리 올라가면 차입자가 불리하죠. 차입자는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입장도 단어를 서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교재 점검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134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 경우에 기준금리로 자, 밑줄입니다. CD 양도성 예금정서 밑줄. 한 줄 내려가세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밑줄 하시고요. 이것은 모두가 기준금리, 변동금리를 의미합니다. 3번 내려가세요. 3번은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신속하게 더 증가시키겠죠. 여기까지 밑줄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한 번 더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원래 진도는요, 저당 유동화 제도를 보도록 합니다. 저당 유동화 제도가 우리 교재는 한 30장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를 보시면 차트 2장 부동산 정권인데, 그러면
자,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패스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자, 본론은요. 본론 14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네모 2번 있죠. 저당 유동화 제도. 여기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한 장. 자, 넘겨보시면 목차 2번 유동화 효과. 3번은요. 저당 시장 구조인데요. 저당 시장 구조가 고로 1번, 2번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자, 1차, 2차는요. 따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교재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그림이 네모가 4개 나와요. 이 그림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모가 수요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금융기관입니다. 세 번째가 발행기관이죠. 유동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거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을 말해요. 마지막 네 번째 네모는 바로 투자자.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처음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으면 대출을 받죠. 그래서 은행에게 이렇게 융자를 받습니다. 자금이 들어와요. 한 5천만 원 잡아볼까요? 5천만 원. 자, 이때 금융기관을 다른 말로 1차 대출기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은행은 5천만 원 빌려주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권리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저당채권, 줄여서 저당권입니다. 영어로 모기지가 되고요. 저당채권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요, 돈 빌려주니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자.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민법상 저당권 설정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1차 저당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갖고 있던 이 저당권을 이것을 덩어리째 양도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묶어서 양도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당 유동하다. 저당권을 양도한다 해서 저당 유동합니다. 저당의 유동화. 그럼 또 그것만큼 자금이 들어와요. 이때 이 발행기간을 다른 말로 2차 대출기간이다. 2차 대출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발행기간은요, 각 은행들로부터 저당권을 덩어리째 사모으게 되면 아주 많은 엄청난 양의 저당권의 집합체, 즉 저당 풀이 형성됩니다. 이 저당 풀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바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죠. 바로 MBS를 만들어요. MBS를 발행합니다.
자, 이때 MBS를 해석하면요. 바로 저당 담보 정권이죠. 저당 담보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M이 모기지, 즉 저당권을 말하고요. 자, 팩트한다 이거로 담보를 말하죠. S가 시큐리티에서 정권을 말하니까 저당 담보 정권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요. 이때 MBS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요. 배당이 아니고 이자 수익이 목적입니다. 이자. 꼭 기억하세요. 이자가 목적이면 자, 어떤 금융이죠? 지분 금융이 아니고 부채 금융이죠. 부채 금융. 다른 말로 부채 증권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MBS는 대표적인 지분 정권 잘 바꿔서 뭐래요? 그래서 지분 정권 하면 틀린 말입니다. 대표적인 부채 정권입니다. 자, 이 MBS를 이제 다시 양도를 합니다. 저당 담보 정권을 양도했잖아요. 이것을 저당의 정권화다. 저당의 정권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개인이 될 수가 없죠. 덩치 큰 기관들이 큰 돈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대출 기간을 중심으로 돈이 돌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 이만큼 시장을 가리켜서 바로 2차 저당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당의 유동화는 바로 2차 시장을 의미하고 정확히 말하면 저당의 유동화와 저당의 정권화 두 가지를 묶어서 가리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유동화 제도를 이 그림을 보이는 돈이 처음부터 돌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더라. 끝없이. 이런 유동화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자금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돌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화의 전제. 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을 보이는 전제. 자, 전제 조건이 역시 강의 노트도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유동화 전제가요. 그래서 자, 이때 1차 시장은 목적이 뭡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죠.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1차 시장 금리가 되겠네요. 1차 시장 금리다. 다른 말로 저당 대출 이자가 돼요. 다음에 이제 얘가 2차 시장이죠. 자, 이것이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역시 이자. 얘도 바로 이자가 목적이다 해서 2차 시장 금리가 돼요. 다른 말로 MB에서 수익률입니다. 즉 MB에서 기대 수익률을 말해요.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들이 예를 사는 목적은 항상 자기들이 다른 데 투자하게 되면 이것저것 비교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무엇을 말한다?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요거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돈이 돌기 위해서는 1차 금리가 가장 높고 다음에 2차 금리가 되고 항상 요거 수익률은 항상 요거점만 나왔다. 얘는 언제나 작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다시 분석하게 되면 우리 시험은 이 단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지는 않습니다. 항상 두 개씩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그래서 1차 금리가 높고 2차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도 묻죠. 이렇게. 즉 MB에서 수익률이 투자의 요식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지문은 잘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저당 시장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럼 요 내용들이 교재 142페이지 내용인데, 그러면 142페이지 보시면 첫 줄에 목차 2번이 있죠. 저당 유동화의 효과. 자, 효과를 보시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지문 4개 나오는데요. 1번 지문이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저당 유동화는 부동산 금융의 활성에 큰 기여를 하는데, 즉, 밑줄 아세요? 금융기관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한정 동그라미.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가 많은이죠.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많은, 다수 동그라미. 요 단어를 과거 시험은요, 바꿔서 물으세요.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럼 바꿔서 볼까요? 금융기관은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소유자에게 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이렇게 단어를 싹 바꿔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아래 보시면 중간에 박스, MB에서 발행 효과. 자, 표를 보시면요. 자, 4칸 나오죠. 첫 번째가 소비자, 다음에 금융기관, 투자자, 국가 전체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첫 칸, 소비자가 수요자를 말하고요. 두 번째 금융기관은 여기 나오죠. 금융기관. 다음에 투자자 여기 나오잖아요. 전부 다 합치게 되면 국가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요. 자, 일일이 전부 여러분이 꼼꼼히 볼 필요가 없고 어디에 집중하자. 두 번째 칸 보시면요. 금융기관. 자, 요즘은 잘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자, 두 줄 나와 있죠. 금융기관은요. 첫 번째 항목, 장기간 묶여있던 채권의 유동화로 대출이 확대가 된다. 두 번째, 대출 채권 매각으로 그만큼 BIS 비율이 좋아진다. 제고된다. 근데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잘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오른쪽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메모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합니다. 자, 저당 유동화 활성화되면 돈이 돌고 돌아가니까 금융기관은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유동성 위험은 증가된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다는 속지 마세요. 또 이것만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똑같은 말로 이꼴 유동성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유동성이 더 커지는 거지. 유동성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감소가 된다. X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한 번은 유동성 위험을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을 물었다가 해서 이 단어를 섞어서 왔다리 갔다리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자 절대 혼동하시지 마시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되고 같은 말로 유동성은 증가시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요. 14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4번 주택저당증권 MBS가 나오고요. 한 장 넘기니까. 자, 넘기니까 바로 3번이 있죠. MBS의 종류. 여기다가 별표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약을 보시면요. 1번 MPT에서 이체증권이죠. 2번은요. MBB 줄여서 저당 채권이 되고요. 3번은요. MPTB 저당 직불 채권입니다. 4번은요. CMO는 다계층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지금부터 또 강의 노트로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맨 밑에 요약되어 있죠. 요약. 자, 그래서 옮겨서 봅니다. 먼저 MPT에서 이체증권입니다. 두 번째 MBB 저당 채권이고요. 세 번째 MPTB 저당 직불 채권입니다. 자, 네 번째가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발행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발행 형태는요. 일단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요거. 항상
MB에서는 뭐가 목적이다? 이자.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는 전부가 바로 이자가 목적이에요. 이자. 모두가 공통점은요, 이자. 이자 수익이 목적입니다. 절대 배당이 아닙니다. 이자가 목적이다. 무조건 이자예요. 그럼 이제 MPTS의 끝자 S. 자, 얘가 뭘 말하죠? 얘가 자, 원래 단어가 바로 securities. 자, securities 하면 얘가 바로 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securities 이것은 달리 해석하게 되면요, 바로 얘를 학자들은요, 얘를 지분형 MBS라고 부르자. 지분형 MBS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분이 나도 절대 지분금융 배당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이자가 목적입니다. 절대 배당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얘를 지분형 정권으로 부르자. 지분형 MBS. 다음에 MBB는요, 끝자가 B죠. 자, 얘는요, 자, 원래 단어가 바로 본드를 말해요. 자, 본드 하면 아시죠? 본드는요, 사람이 마시는 본드가 아니고요, 바로 해석하면 채권. 그래서 저당 채권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채권형 MBS다. 채권형 MBS가 돼요. 다음에 MPTB나 CMO는요, 둘 다 혼합이 되죠. 양쪽을 전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둘 다 혼합형 MBS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는 잘 안 나와. 근데 얘는 출제가 돼요. 혼합형이다. 얘는 나옵니다. 예를 들면 CMO는 혼합형이니까 이체증권과 저당채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지. 자, CMO는 MPT에서 성질만 가진다. 틀린 말입니다. 둘 다 갖고 있잖아요. 혼합형은 묻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이 나와요. 다음에 세 번째, 원리금 수취권이 나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위험부담, 즉 조기상환 위험부담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암기를. 그래서 각각 네모가 쭉 나옵니다. 지난 과정 다 암기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러면 우선 자,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은 여기서 나오네. 저당권과 원리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험부담은 항상 원리금 다 가지는 쪽이 당연히 이꼴 위험부담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과 위험부담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네모를 각각 메꾸자. 다들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MPT에서는 어떻게 암기했다? 투. 즉 MPT에서는요, 저당권의 소유권은 투자자가 가지고 원리금도 투자자, 위험부담도 투자자 해서 투자자가 모두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MBB는 발발발 암기했죠. 해석하면 저당권의 소유권은 누가? 발행기관이. 원리금도 발행기관, 위험부담도 발행기관.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요, 투를 발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발을 투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일이 시험 지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MPTB나 시험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발투. 마찬가지로 발투 이렇게 암겼습니다. 그래서 CMO나 MPTB는 저당권의 소유권은 누가? 발행기관이. 원리금은 누가? 투자자가. 그다음에 위험부담은 투자가 이렇게 가지더라. 그래서 이 흐름은요,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요. 자, 암기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한 번 더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연결해 봅니다. 그림 보면서. 자, 그림을 보시면 먼저 처음에 차입자가 은행에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은행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도 가지고 원리금도 가진다 해서 저당권도 가지고 원리금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 권리를 가지는데 문제는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저당권을 양도했죠. 양도하는 순간 이런 권리는 갖지 못한다. 팔았으니까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했으니까 1번, 2번 권리가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보겠는데요. 그럼 이제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이 양도하니까 넘어가요. 누가? 투자자. 따라서 투자자가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을 투자가 모두 갖는 것이 바로 MPTS죠. 따라서 이시증권은 저당권과 원리금은 모두 투자가 모두 가진다.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2번 이 두 개 같이 움직이죠. 위험부담도 투자해서 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 1번, 2번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제 발행기간이 투자자가 아니고 발행기간이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을 발행권이 모두 가지는 형태가 바로 MBB가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원리금 모두 발행권이 가지니까 그대로 뭐 발발발 해서 발행권이 모두 갖게 됩니다. 다음에 MPTV나 CM은요. 자, 원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그래서 양자는요. 먼저 1번 저당권은 누가 발행기관이 가져갑니다. 원리금 수취권은요. 투자가 모두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해서 뭐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은 투자자, 나머지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발투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계속해서 5번째. 초과담보예요. 초과담보. 자, 초과담보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실 건데요. 초과담보. 그런데 얘가 최근 시험 언제죠? 28회. 28회부터 이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초과담보가 뭐냐? 초과담보. 자, 초과담보하게 되면 먼저 MPTS는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투자가 전부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모든 원리금, 위험물을 다 가져가니까 얘가 모든 걸 책임져. 그러니까 투자장에서는 가장 MPT에서는요 가장 위험도 크고 반면에 수익도 높아요. 따라서 위험도 크고 수익도 가장 높은 방법은 바로 MPT에서가 그렇다는 점입니다. 자, 이럴 때 MPT에서는요 저당 총액과 자, 발행금액, MPT에서 발행금액, 발행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저당 총액이 100억이다. 100억이면 자, 이를 통해서 발행하는 MPT에서 발행금액도 100억이다. 결론적으로 저당 총액과 발행액이 똑같습니다. 이 꼴 똑같아. 자, 똑같으면요 초과분이 있다 없다? 전혀 초과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초과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뭐 때문에? 그 이유는요
저당 총액하고 자, 발행액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으니까 바로 초과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MBB는 누가 발행기관이에요? 발행기관이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다 챙겨가잖아요. 발행기관이. 그러면서 발행기관은 또 이제 원리금 저작권을 모두 가져가는데 별도로 발행기관이 MBB를 만들어요. 따로 MB를 발행해서 야, 투자 네가 얘를 사가래. 자, 우리가 저당권 원리금 다 받지만은 투자 네가 이것을 사게 되면 어떤 사고가 터지더라도 너한테는 끝까지 만기 때까지 절대 문제가 없이 원리금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안전하잖아요. 만기 때까지 다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말이지 위험이 작죠.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도 작아집니다. 따라서 결국 자, MBB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작아요. 또 수익도 낮다.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저당 총액과 발행을 비교하죠. 예를 들면 저당 총액이 100억이면 자, MBB 발행 금액은요 한 70억 잡을까요? 괴리가 생기죠. 어떤 관계에 서로 안 맞잖아 이렇게. 네. 결국 이렇게 보니까 저당 총액은 100억이고 발행액은 70억이니까 많이 발행해요? 적게 발행해요? 예, 훨씬 적게 발행하잖아. 적게 발행하니까 자, 초과분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초과분이. 예. 초과분이 얼마가 된다? 무려 30억이 많잖아요. 30억. 예. 30억. 얘가 바로 초과담보. 그럼 MBB는 왜 초과분을 확보합니까? 바로 저당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초과분이 있는 것은 MBB입니다. 그래서 MBB 경우가 초과분이 있다. 초과담보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초과담보가 있다는 것은 저당 총액과 발행 금액을 비교하면요. 많이 발행한다, 적게 발행한다, 이렇게 적게 발행해요. 적게 발행하는 만큼 초과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MBB는 초과담보가 있다 해서 요 지문까지도 언제 28회 때 시험은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MPTV나 시험은 혼합형이죠. 중간 형태. 그래서 양자는요, 자,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초과담보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작아요. 얘가 크잖아요. 작잖아요. 얼마만큼 크기? 중간 크기. 그래서 두 가지는요, 초과담보는 중간 크기만큼은 인정이 된대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콜방어예요. 자, 콜방어 인정되는 것은 기억나시죠? MBB하고 CMO가 콜방어는 인정이 된다. 나머지는 콜방어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자, 한눈에 공통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방어도 X, 초과담보도 X, 같이 움직이네, 같이. 둘 다 XX. MBB는요, 둘 다 55네. 콜방어도 있고 초과담보도 있고 둘 다 55다. 이러면 정리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얘만 사진 탁 찍어두고요. 웬만한 지문들은 여기서 지문이 5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지문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이다. 다음 중 MBS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문. MPT에서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가 모두 가진다. O 맞는 지문이네요. 2번 지문요. MBB는 초과 담보를 확보해야 된다. O 맞는 말입니다. 3번 지문요. 3번 지문은 MBB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콜 방어는 인정된다. O 맞는 말입니다. 4번요. MPTB는 조기상환의 위험부담은 투자가 부담한다. O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5번요. CMO는 저당권의 소유권은 투자가 가진다. X 틀렸지. 자, 바뀌었잖아요. 누가? 발행기관이 가진다. 발행기관. 그래서 투를 발로, 발을 투로 하나만 싹 바꿔서 묻는 것만 찾으시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 MBS 종류를 보시면서 저당 유동화 제도는 마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보죠, 문제. 오늘 프린트 보시면서요. 자, 문제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문제. 자,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하셈인데 1번 문제 있죠, 1번. 1번 문제 봅니다.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부터 13번까지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가장 대표적인 종합 문제가 돼요. 1번부터 봅니다. 1차 시장은 저당권이 형성된다. 맞죠? 예를 말하고 저당권 형성. 2차 시장은 저당 채권이 유통된다. 저당 채권이 유통된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요. 2번요.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MBS 수익률보다 작을 때, 낮을 때 자본시장은 자금이 유인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은요. 출제가 자주 됩니다. 저당의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O! 틀렸잖아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킨다. 증가 틀렸죠?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킨다. 반면에 유동성은 증가되겠죠. 예. 이렇게 질문 잘 나옵니다. 한 번은 유동성 위험을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을 물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묻잖아요. 요거 잘 나옵니다. 속지 마시고. 4번. MB에서는 주택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상품이다. 기출문장인데요. 틀렸죠? MB에서. 자, MB에서는 이자가 목적이니까 뭐죠? 지분증권이 아니고 부채증권. 부채증권이죠. 지분증권 틀렸고 바로 부채증권입니다. X. 자, 5번요. MPT에서는 하는 순간 뭐지? 요거 바로 투 돌리시고요. 투. 자, MPT에서는요, 지분형 MBS로서 맞죠? 지분형 MBS 맞네요. 그리고 관련 위험은 투자자에게 된다. 맞죠? 투. 위험은 투자자 맞습니다. O입니다. 6번, 7번, 8번 지문 3개 묶어줘요. 자, 6번, 7번, 8번 묶어주면서 바로 뭘 묻죠? MBB입니다. MBB 하는 순간 뭘 돌려? 발. 따라서 6번.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즉 MBB는 투자자 의심하자. 예, 발이잖아요. 투자자는 의심하자. 대수금의 조기사단의 위험을 부담한다. 자, 위험 부담은 누구라고 했죠? 발행기관. X죠. 투자가 아니고 발행기관 X입니다. 기출문장이고요. 7번, 8번 모두 기출문장입니다. 7번. MBB는 투자자 일단 의심하자. 왜? 발이니까. 투자자는 최초의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하면 맞죠? 저당권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하면 발행인이 가지기 때문에 투자는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O입니다. 8번. MBB의 발행액은 저당 총액보다 적다. O 맞네요. 발행액은 저당 총액보다 작다. 즉 초과담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얘를 묻잖아요. O입니다. 9번부터 13번까지 5개 묶어주고요. 이 5가지가 CMO. 하는 순간 발투투 돌리시고 발투투. 9번. CMO 다계층 채권의 발행자는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가진다. 맞죠? 따라서 저당 풀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맞습니다. O입니다. 10번. CMO는 자,
투자자는 저당 채권의 수를 가진다. 저당권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죠? 바로 발행기관이죠. 발행기관. 따라서 투자자 틀렸고 발행기관이죠. X. 역시 기출문장입니다. 11번 일반적으로 CMO의 적용상 위험은 발투투니까 위험은요. 투자자. 따라서 정권 발행자가 부담한다 틀렸네요. 바로 투자자. 발행자가 틀렸고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X. 12번 CMO는 이체증권과 저당담보채권 즉 MBTS와 MBB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 그러니까 혼합형 맞잖아요. O입니다. 13번 CMO는 만기와 이절 구조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맞죠? 선순위 정권의 신용 등급은 후순위 등급보다 당연히 높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자, 이상으로 첫 시간은요 유동화 제도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한주금과 그리고 공급자 금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